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 측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로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좀 예상을 깬 발표였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이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우리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비겁하게 어디 사퇴하고 도지사직을 내놓고 도망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궤변 가지고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했더니 말은 좀 바꿨습니다. 아마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참 이재명스럽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그걸 피해가거나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큰 싸움에 좀 능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정치는 일단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더 먼저 국민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딜 도망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 도망 안 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직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가 경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렇죠. 좀 차라리 난 그러면은 대선 후보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한테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하는 모습 보이겠다. 난 피해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일단 이번 기회에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계속 지금 당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대선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피하기보다는 가서 당당하게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털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여론에 밀릴 경우에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본인이 나가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또 국정감사장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증인 그만하시고 하면서 말 다 끊어버리고 막 나가고 정신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자기가 원하던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는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가.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질 중에 하나고 국민들은 그런 태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국감을 피한다고 하면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야권이 집중 공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감 끝난다고 해도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감장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뭔가 설전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 얘기를 정말 또렷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같이 오는 거니까요. 만약에 국감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질문을 한다거나 완전히 궁지로 몰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라도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방패도 쳐주면서 쉴 틈도 주고 생각할 좀 여유도 갖게 하고 하려면 이제 여당 측에서 이렇게 우르르 가서 지원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응원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 내부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뭐 대장동 의혹에 그다음에 결선 투표 안 간 걸 막 묶어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서른 의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뭐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은 앞에다 붙였지만 세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 데는 대장동을 얘기하는 거고 원팀이 안 될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는 건 아마 결선 투표를 안 거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묶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가 아니라 이낙연 당에 있는 것 같아요. 당? 네. 아,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낙연 당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이게 아픈 지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경선이 끝났습니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제보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제보자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당원으로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당 지도부한테 얘기해야죠. 당 지도부가 아니 이런 후보는 정말 선출하면 안 될 거야. 그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 후보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원래 정상인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제보 받았는지 얘기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은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당 사람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느 당의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거는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만 살리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분노할 일이다. 그러니까 왜 일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 풀어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풀어주는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럴 거야.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틀림없이 도중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는 당규에는 이렇게. 그러나 캠프 쪽 해석은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캠프 측의 해석이 전반적인 지지를 얻으면 좋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여기서도 상당히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당규 59조하고 60조 조항인데요. 예. 이 59조하고 60조 조항이 서로 뭐 상충된다거나 아니면 해석이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표가 있어요.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후보한테 찍을래야 찍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라졌으니까. 만약에 사퇴한 후보들 이름도 계속 남겨두시다. 그러면은 그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공평하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퇴하면 후보표가 사라져요. 후보 이름도 사라지고. 그럼 사퇴하기 전에 그 후보표는 그러면 살려둬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사퇴 이전과 사퇴 이후의 표의 등가성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사퇴하기 전 표는 다 원래 있었던 표니까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전 납득이 되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당규 조항이 좀 부실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권에 관한 문제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전에 선관위에서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뭐 말끔하게 결정은 안 냈다더라도 논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길 때는 그런 룰이 있어도 괜찮고 내가 질 것 같으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의 타이밍도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 제기는 분명히 했고 송영길 대표는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당무위원회가 당원 당규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네. 당무위에 속해 있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특별 당규의 문제가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당무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요구했던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구할 테니 당무회에서 결정 나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당무위가 인원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어서 이낙연 후보 측의 요구나 주장들을 반영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긴 있을 있었죠. 거예요. 예. 격렬한 토론도 아마 예상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무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무회에서 결정이 안 나거나 예. 만약에 당무회에서 기존의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 항구하고 정반대 해석을 내린다. 이낙연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당이 또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에 관한 규정을 19대 대선 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결선 투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규정 만들 때 또 한 번 시끄러지지 그럴 수도 않겠습니까?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계속 당이 시끄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가 이제 4명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를 열었는데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이 되더군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저는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지금 특검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제가 이야기죠. 모르니까. 네. 유승민 의원의 이제 지적은 유승민 후보의 지적은 정치라고 하는 거 특히 지도자인데 국가에 이게 사회과학이나 상식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입장을 진짜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면 되겠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 토론회 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집요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뭐 삿대질을 했다 안 했다, 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고성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제가 캠프 관계자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예.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던데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또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얘기 끌고 가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이제 좀 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온 거예요. 약간 후보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죠. 검찰총장이 손바닥에서 장풍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부인이 얘기해서 손잡고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보죠. 그러면 가요? 그러니까 보통 갑니까? 전 글쎄요. 잘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한테는 탄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탄핵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공적인 체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적인 개인한테 비선 실세한테 대통령이 의존해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국민을 가장 그렇죠. 분노케 했던 거예요. 예. 그 사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최서원 씨하고 그 부친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그 일가가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고 나중에 그게 그 분노가 이 탄핵으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만약에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대통령이 주변 참모라든가 공적인 조직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듣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해서 가부 결정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다만 유승민 후보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모는 좀 말렸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소신이나 네. 이런 게 좀 있는 아무튼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거는 유승민 후보의 결의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는 중에 이제 호남을 향해서 민주당 나와바리라고 하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또 덥석 꺼내놨어요. 나와바리는 뭐 글쎄요 기자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 뭐 말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사들도 쓰는 용어라고 예, 뭐 알고 많이 있고요. 쓰죠. 기자들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내가 취재하는 그 구역, 권역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광주 가서 호남을 민주당 나와바리입니다. 민주당의 권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어를 썼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실언이긴 하지만 호남을 그런 지역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똑같이 민주당 후보가 가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니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나와바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엄청나게 불쾌한 반응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본인이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호남은 애초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런 태도들에 관한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1980년은 민주화 투쟁이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면서 영남 쪽인 노무현 또 문재인 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후보 시절에 지지도 꽤 보냈고. 근데 그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본인들이 저 5.18 묘역에 가갖고서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뜻을 기리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방명록에다 써놓고서 30년 나와버리 한 다음에 좀 많이 좀 얻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어 써서 좀 그런데요. 나와버린데 뭐하러 가서 펴달라고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모셔야 되는 건데 예. 그래야 표를 줄 텐데 이미 선입견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예.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토론회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실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실수라는 게 정치인의 실수는 눈이 쌓이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 이제 가벼운데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집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앞으로 토론회 할 때 1대1 토론회들도 3번이나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더 싶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